한국인의 시조는 곰입니다. 웅녀가 쑥과 마늘을 견디고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혼해 단군을 낳았습니다. 국사교과서 첫 페이지, 모든 한국인이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우리는 곰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면 산신각엔 호랑이가 앉아있고 88 올림픽엔 호돌이가, 축구 대표팀 엠블럼에도 호랑이가 있습니다. 정작 시조인 곰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화 속에서 탈락한 존재가 어떻게 신화 속 승자보다 더 사랑받게 됐을까요?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분명히 곡이라는 더 오래된 문헌을 인용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적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빌자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말라 했고, 호랑이는 참지 못해 뛰쳐나갔지만 곰은 37일, 21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어 웅녀가 되었습니다. 웅녀는 환웅과 결혼해 단군을 낳았습니다. 곰이 시조모라는 것은 원문에 명시된 사실입니다. 호랑이가 도망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일부 민속학, 신화학 연구에서는 웅녀가 단군을 낳은 뒤 신화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시조의 어머니라는 상징성이 매우 강해지면서 일상신앙의 대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시조는 교과서에 실리는 공적 상징이 되었지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호랑이 숭배는 단군 신화에서 탈락한 뒤 생긴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독립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서 삼국지휘서 동의전 예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풍속은 산천을 중히 여겨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며 또한 호랑이를 제사진의 신으로 삼는다. 얘는 오늘날 강원도 일대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으로 비정되는 고대 종족입니다. 이 기록은 삼국유사보다 1000년 가까이 앞선 삼국시대 이전의 기록입니다. 즉, 호랑이는 단군 신화 속 패배자이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신앙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신화가 호랑이를 밀어낸 게 아니라 애초에 신화 밖에서 별도로 숭배받고 있었던 겁니다. 곰도 한반도에 살긴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곰보다 사람과 충돌하는 사례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적 차이가 두 동물이 이후 전혀 다른 문화적 운명을 걷게 되는 출발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호랑이는 단순한 영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포였습니다. 민가를 습격하고 사람을 해치는 재해를 호환이라 불렀고, 이는 마마, 즉 천연두와 나란히 놓일 만큼 흔하고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두려운 존재를 달래거나 통제하기 위해 신성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공포와 경애가 한반도 고유의 산신신앙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산을 지키는 산신은 백발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 곁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숭배하는 신앙 자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할 만큼 오래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찰에서 보는 산신각이라는 구체적인 건축 형태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잦은 전쟁과 대기근, 전염병을 겪으며 절박해진 민중을 위해 외래 종교였던 불교가 이 토착 호랑이 신앙을 사찰 경내로 끌어안으며 산신각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민중들은 새해가 되면 대문에 호랑이 그림인 새화를 붙여 애군을 막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를 역설적으로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은 겁니다. 여기서 곰과 호랑이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당군과 웅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국이념, 홍익인간과 혈통의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 공적 상징입니다. 반면 호랑이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산신각도, 마을 선앙당도, 대문 앞 세화도 모두 민중이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입니다. 국가 이념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이 직접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선택한 신입니다. 시조는 관념 속에서 정통성을 보증하지만 호랑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존재였습니다. 이 체감의 차이가 애착의 차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민간 신앙을 넘어 국가의 상징으로 격상된 데는 분명한 역사적 계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를 비롯한 학계의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지형을 토끼 모양에 비유하는 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반도가 나약하고 수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일제의 식민지배 정당화 논리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소비되었습니다. 1908년 18살의 최남선은 자신이 창간한 잡지 소년에서 이 같은 토끼 지형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실었고, 이 잡지에는 한반도를 대륙을 향해 앞발을 들고 포효하는 맹렬한 호랑이로 표현한 사파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국권을 잃어가던 시대, 사람들은 곰보다 호랑이가 시대정신을 더 잘 상징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랑이 지도는 발표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한국인이 국토를 표성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흐름은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오늘날 축구 국가대표팀 엠블럼까지 도도하게 이어집니다. 평소에는 민화 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까치에게 놀림받는 어수룩한 이웃 같던 호랑이가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에는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맹수로 소환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호랑이가 친근함과 용맹함을 동시에 상징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신화의 세계에서는 곰이 왕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호랑이가 사내를 지배했습니다. 곰은 하늘 위로 초월해버린 범접할 수 없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호랑이는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주치던 경외해야 할 실체였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그렇듯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를 달래고 다스리기 위해 신으로 모셨고, 그 강력함을 빌려 집과 마을과 결국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화 속 승자보다 신화 밖 탈락자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은 책 속에 박제된 상징보다 수천 년간 이 땅에서 백성과 함께 숨쉬어온 현실의 신앙을 선택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곰은 우리의 뿌리였고 호랑이는 우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굴 밖으로 뛰쳐나간 건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땅에 남은 것도 호랑이였습니다.